하루에 수백 명이 넘던 발생 규모를 이처럼 줄인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협조 그리고 생활 방역 태세 등이 큰 역할을 도대체 1m 거리 두고 춤추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절한다든지 이런 호흡곤란에 빠진다든지 위험성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문을 닫는다고 해서 다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진행을 맡은 최진봉입니다.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에 때마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국민들의 경계심도 많이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제 곧 생활 방역으로 바뀔 텐데요. 어렵게 이겨낸 코로나19 사태인 만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더 예서 오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더 깊은 정보를 전달해 주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의 더 특별한 게스트 김오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등교는 다시 멀어지고 경제 생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직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방역 당국에선 방심은 금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한꺼번에 예스와 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 방역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예스 아니면 노. 하나, 둘, 셋. 노. 예스. 예, 두 분은 예스고 최영일 평론가는 노라고 했는데 먼저 최영일 평론가 왜 노입니까? 지금 원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고강도를 뗐어요. 예. 그 다음을 과거에는 생활 방역이라고 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 시리즈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생활 속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생활 방역의 이제 대체 용어인데 저는 생활 속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이 연속성이 있다면 해볼 만하다. 하루 추가 확진자가 한 50명 이내. 그리고 이제 이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한 5% 안에 들어오면 해볼 만하다는데 지난 일주일간 65명을 조사해 보니까 6명이 파악이 안 돼서 9.2%더라고요. 이건 좀 높아요. 이 예상치보다. 근데 이제 확진자는 예상치보다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한번 합치면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 황금 연휴가 끝나면 하루 이틀 보고 한번 확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오란 교수님은 왜? 예, 워낙에 지금 이제 고강도에서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5월 5일 연휴 끝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5월 5일까지 열심히 움직이면 접촉하면 그때 감염된 사람 한 2주 정도 지켜봐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들어가 버리면 더 많이 접촉할 텐데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뭐 같은 의견인데 일단은 그 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 들고요. 그리고 사실 어디서 50명 기준이 나왔는지 일단 5% 미만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은 저희 전문가들도 근거를 못 찾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도 그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 뭐 땅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거꾸로 말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5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 생활 속 거리두기를 했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릴 건가? 이런 기준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오프 스위치처럼 저희가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방역이 준비가 됐는가.
근데 앞으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 시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준비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생활 방역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언제쯤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기준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한번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긴 있는데 생활 방역이든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준비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된 영역부터 시작을 하자. 그러면 그쪽이 준비가 돼서 시작을 했었으면 그거 자체가 일종의 테스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을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테스트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영역들이 거기에 따라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총선이 하나의 기준이 됐었고 총선을 이제 지나고 이제 2주가 지났고요. 이제 정부 방역 당국은 이 정도면 생활 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역 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대처하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총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 아주 거리도 잘 띄고 심지어는 그 전 국민이 다 장갑까지 꼈잖아요. 그렇게 이제 애써서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위험인지 모르고 어디선가 감염되고 있을 것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크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환자 한 30명 나왔을 때 재생산수가 0.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대구에서는 막 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거기만 보면 3.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0.5에서 0.3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선가 또 대구처럼 신천지처럼 전파가 되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렸고요. 또 미사도 드리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제2의 어떤 신천지 사태처럼 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인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느 정도 뭐 출석 인원수를 제한을 해서 예배드리는 숫자를 확 줄여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걱정인 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봐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니까 생활을 하고 그냥 뭐 내 손 잘 쉽게 잘하고 나만 조심하면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지금 이제 이번에 시도됐던 그 예배 속에서 뭐 2m, 3m씩 떨어져서 예배 드렸던 그거를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게 생활 속 거리두기 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이제 학교가 등교 시작하면 우리도 이제 현장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야?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끝나고 나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방역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른바 슬기로운 생활 방역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최영일 평론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이제 슬기로운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는 12개 부처가 31개의 수칙을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4명이 4인 가족이다. 식사를 할 때 반드시 개인 접시와 국자를 준비할 것. 옛날처럼 4개의 수저가 우리는 식구니까 하고 남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를 떠올려 보시면 식사 감염이 참 많았어요. 심지어 옆 테이블에 이 면식이 없는 분들도 옮겼고 그래서 어쨌든 식사 예절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그 쇼핑 공간에서 호객을 하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는 비말이 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거 없다. 시식도 없고요. 그리고 철도, 항공, 버스를 예약할 때 이거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은 이렇게 열차가 폭이 있으면 이쪽 창가를 예약을 하는 거예요. 복도 예약해서 나란히 앉으면 거리가 가깝잖아요. 이격거리를 최대화한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뭐 대중교통수단 우리가 걱정했던 이 5가지가 제일 위험하다고 계속 강조했어요. 종교 집회,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PC방, 노래방 당분간 가지 말아 주십사, 영업하지 말아 주십사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소규모, 중규모 집단 감염 걱정했는데 잊으면 안 될 게 콜센터 같은 직장 환경이에요. 재택근무해라 그랬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이나 학교. 이게 5월 11일에 또 고3, 중3 먼저 등교 계약할 것인가 따진다고 합니다. 예, 아마 연휴 중에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등교 계약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게 학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2의 싱가포르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위험한 게 이거예요. 이 4개는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유흥업소는 대응이 안 돼요. 7가지 방역 수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5만 가지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들어갈 때는 반려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들어가면
들어간 다음은 끝이에요. 통제불능. 술 먹고 취하죠. 그 노래 부르죠. 흥이 났기 때문에 노래 부르지 마라, 마스크 벗지 마라,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도대체 1m 거리 두고 춤추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체조하러 간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유흥업소만은 잡아야 한다. 이 생활 속 거리두기 하더라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원환 교수님 보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수칙 중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있다면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프면 쉰다. 네, 맞아요. 이걸 좀 꼭 맞습니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있는데. 아프면 3, 4일 쉰다. 예.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최영일 평론가가 아니, 있었는데. 저희 김우란 교수님께 기회를 드리려고. 네. 근데 사실 아픈데도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우리 문화나 사회가 내가 아파서 쉬어도 다들 이제 민폐라고 생각하고 그거 조금 아프다고 안 나와? 네. 이렇게 또 주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도 일하는 게 미덕처럼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픈데도 나가면 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맞아요. 혼자 나왔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문화를 바꾸려면 평소 한 100명 일했다, 그럼 한두 명 더 써야 돼요. 그렇죠. 한두 명 예, 아플 수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사업주 보고 다 부담하라고 할 거냐, 아니면 노동자 보고 월급을 그러면 좀 빼라고 할 거냐, 그럴 수 없잖아요. 국가가 좀 지원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대목이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 초등학교 6학년 개근 한 개가 이렇게 자랑이었는데 예. 우등상을 못 타도 개근상이 더 좋은 거야 그랬는데 예. 그 열이 펄펄 끓는데 학교 가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었어요. 맞아요. 아니 그렇게 제가 사실 교육을 얼마 시켰어요. 전에 BBC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는 개근상이라는 게 있어서 네. 다른 건 못 받아도 이건 받아야지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여준다 그랬더니 그렇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개근상이 뭐냐고, 그걸 왜 상을 주냐고 설명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김원환 교수님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마스크 대체 언제까지 써야 될지. 제가 오늘 또 이제 오면서 유심히 보니까 버스 안에 계신 분들 중에 한 10명 중에 1명은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좀 풀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끝났거든요. 네, 그럼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짚어드릴 거는 지금 마스크가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좀 과장된 마스크를 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지금 KF94를 너무 그렇죠. 쓰시는데 KF94는 확진 환자를 보거나 확진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분들한테 고안된 필터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조밀조밀하니까 특히 심장이 안 좋거나 호흡이 좀 이제 폐가 안 좋은 분들 잘못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절한다든지 이런, 아니 호흡곤란에 빠진다든지 위험성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인들 대상은 오히려 KF80이 안전하기도 하고 또 착용감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마스크 사러 갔더니 사실은 그 약국에서 그렇게 약사분이 얘기하시더라고. 80을 원하세요? 94를 원하세요? 근데 최영일 평론가 저 같은 사람들은 높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94 다 주세요 이러잖아요. 저는 첫 마스크예요. 아, 그러시군요. 자, 이제 5월 5일 날 사실 프로야구가 다시 개막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무관중 경기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데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이재학 교수님.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걱정인 거는 오히려 이제 관객들을 이제 받기로 했었을 때 어떤 형태로 받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프로야구 개막 안 한다고 사람들이 막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국에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관객 숫자는 그러니까 사전 예약제를 하고 반드시 거리를 좀 많이 뛰게 하고 마스크 반드시 쓰게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비대면으로 응원할 수 있는 좀 재밌는 방법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좀 고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활 방역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손길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지역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선명하게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료진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보통 감염병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면 사람들이 불신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를 못 믿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는데 오늘 VCR을 보면서 느낀 것은 참 따뜻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뭔가 좀 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 된 게 결국은 공동체 연대를 지켜냈기 때문이 아니냐. 사실 초기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우한에서 교민 처음 철수할 때 왜 하필 우리 지역으로 옵니까? 반대, 트랙터도 동원되고 했는데 그때 한마디 해시태그가 붙은 말, 운동이 와서 편히 쉬다 가세요. 깨끗이 낫고 가세요. 환영합니다. 이 얘기가 쫙 퍼지니까 굉장히 어둡던 반대의 여론들이 딱 사그라졌어요. 눈 녹듯이. 거기서 저는 큰 전환점을 이뤄낸 것 같고 그 대구에서 의료진 모집합니다. 막 달려가시고 못 가는 평범한 시민들은 뭐 물자라도 보내고 이 구호품이라도 보내고 기부라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자신의 주변을 돌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사재기가 없었다는 것 이게 뭐라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마스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도 그럴 뻔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공동체 연대는 경고했다는 것 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의료 현장에 계셨던 분들 하나하나 다들 너무나 고맙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번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거는 어떤 장애인 분이 몰래 마스크를 놓고 가셨던 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적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놓고 갔는데 그걸 보고 좀 울컥하더라고요. 서로 힘을 모아서 이겨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함도 드는데 김은환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방역을 잘하고 그다음에 통제가 잘 되다가 개학을 하면서 문제가 돼서 다시 또 학교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교육부나 방역당국은 개학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경우를 보면 이제 개학을 했다가 환자가 늘어나서 문을 닫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고삐가 풀려서 번지기 시작하면 다시 문을 닫는다고 해서 다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걱정이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거지로 전 학년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예. 근데 이거를 또 다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아이들은 의외로 잘 적응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과 현장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앞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갈 것인지 좀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를 조금 모면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분 다 사실 생활방역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거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개학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A라는 학교가 만약에 확진 환자 한두 명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주변으로 파급이 되는 게 학원에서 만약에 다른 학교 애들 몇 명을 만났다 그러면 사실은 그 학교 하나가 위협하는 게 아니라 주변 4-5개 학교가 다 위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역별로 2-3군데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1-2주도 안 돼가지고 그냥 싱가포르 마냥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문 닫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열었다가 다시 닫는 거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더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확진 환자가 나오기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한 명 학교 왔는데 열이 난다. 그러면 그 아이를 지금 당장 검사할 건가? 그럼 검사를 했다고 치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학교 전체가 접촉자인데 그럼 다 집에 보내나? 아니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다 학교에서 기다리나? 그 혼란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자, 그리고 생활 방역 앞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해외 유입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해외 유입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를 갔었다, 누구를 만났었다, 뭐 담배를 사러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다행인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해외 유입이 들어올 거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면 이제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다 검사하고 자가격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발생률이 많이 줄어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계속 자가격리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대로 능동감시라고 해서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일상생활 하도록 할 것이냐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유입이 많긴 하지만 40%는 또 지역사회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감염인데 또 들여다보면 숫자는 적지만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제 문제죠. 현재 그러면 해외 유입 환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방역 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비행기상 내리게 되면 예. 일단 유증상자, 무증상자를 구분합니다. 예. 그래서 유증상자 명찰, 무증상자 명찰을 이제 차기하고 예. 유증상자는 바로 이제 입국 수속을 할 수 있는 경과를 거쳐서 바로 이제 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버스에 타게 되면 바로 검역소에서 운영하는 이제 검사소, 그다음에 거기 이제 격리시설로 가서 거기서 검사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격리시설에서 검사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성이 나오면 이제 음성 나온 분들은 집에 이제 뭐 자가로 가든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확진이 된 분들은 이제 증상이 경중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 봐서 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해당되는 지역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좀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돼 있고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하고 문진하는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거치고 나서 정말 무증상자 환자가 확인이 되면 집으로 가서 자가격리하는 상태가 되고 특히 외국인 중에 국내에 거주 시설이 없는 분들은 지금 시설격리 장소가 있어서 시설격리를 좀 받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짜임새게 돼 있기는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국자가 들어오면 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묶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람들 대비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인천 공항이 이제 검역의 제1라인인 거죠. 하루에 뭐 10명 생겼다 그러면 9명도 해외 유입 확진자, 7명도 해외 유입 확진자. 심지어는 이제 며칠 전에는 14명이 확진이 됐는데 12명이 해외 유입 확진자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해외 유입인데 여기서 지금 딱 방패를 치고 막아서고 있는 곳에서는 인천공항에서는 확진자가 직원 중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상주 직원이 7만 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해진 동선, 정해진 시설 위치에서만 근무를 하고 굉장히 넓지만 다니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이 길은 수시로 소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확진자 제로예요. 앞으로 이제 인천공항이 지금 확진자 제로에 정말 철저한 그 기록을 이어가기를 기대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과 방역을 병행한 나라도 우리가 최초였고요. 그리고 필요한 규범을 확립해서 실행한 나라도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방역 당국 자부심 가져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조직은 훈련돼 있고 잘 있지만 대비하고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고쳐나가고 이러는 이제 싱크탱크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빨리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내일 끝날 게 아니거든요. 장기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K 방역이 모범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한국이 가진 힘이 인력, 우수한 인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키워서 말하자면 K 방역 전사를 많이 만들어서 또 해외에 우리 K 방역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같이 교육도 하고 좀 이거를 좀 특화해서 나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더 많은 전사들을 만들어내서 K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궁금하고 더 깊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쉬는 것이 곧 사회를 위하는 길인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회사도 국가도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정말 좋은 그런 생활 속 거리두기 할 수 있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